자, 월요일 날 거래에 미국 쪽의 빅테크들의 엄청난 탄력, 그 부분에 힘입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월등히 강해지기를 기대했는데 조금 제한적으로 흘러갔어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이제 좀 눌렸고, 근데 뭐 하이닉스의 전체 흐름도 나쁘진 않고 삼성전자도 뭐 잘 돌려놨어요. 한미반도체도 대단한 거죠. 저점 대비해서 다시 2.4% 돌리고 마감했습니다. 자동차도 오늘 좀 아쉬웠어요. 뭐 전거래를 대비해서는 다 긍정적인데 뭐 어찌 됐든 LG화학이 그나마도 좀 움직여놨고, 그다음에 KB금융, 한국전력. 30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을 좀 바꿀 거예요. 기존에 계속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바꿔서 이제는 좀 더 이제 한 번 더 압축을 할 거예요. MMO긴 하지만.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뺄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뭐 펀더멘털적으로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한미 반도체를 빼서 삼성전자를 15%로 확장. 그다음에 LG화학이 오늘 변동성 거래가 있었지만 원하는 만큼 터지지는 않았어요. 최소 이제 뭐 100만 주씩 터져주면서 거래대금 최상위 시가총액 규모에 맞게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뭐 수주 공시 나오고 뭐 이슈 불거지고의 흐름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일단 어찌 됐든 한국전력하고 KB금융은 가져가요. 밸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KB금융의 지금 이자율 수익 부분이 대단해요. 뭐 예대마진 아니라 그랬어요. 예대마진은 금융당국이 조절을 해놓기 때문에 예대마진 가지고 엄청난 수익 범위가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예대마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죠.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이자율이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이자율이 증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인 거고, 막연하게 뭐 밸류 프로그램에 뭐 자사주 매입하고 뭐 배당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지수를 견인하기 위한 흐름인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부의 정책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있겠느냐, 그걸 먼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조절을 했겠죠. 뭐 총선에서 뭐 야당이 이겼든 뭘 다 떠나서 정부 입장에서 그래도 뭐 정부기 때문에 그래서 조절을 했겠죠. 조절을 해서 기업들 또 대기업들이 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일 종목 이 비중을 조절해 드리면서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 주말에 올려드린 삼성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지금의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2014년도에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그때 있었고, 그때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정부가 손을 대면서 뭐 삼성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어요. 뭐 지주사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앞두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7년 만에 아주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하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규모가 대략 한 8%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얼마 만에? 2017, 2018 실질적으로도 2년. 2017년 12월부터니까 12월 빼고, 그 다음에 2018년 1월까지니까 그 1월 빼면은 2014년 12월, 그 다음에 15, 16, 17년 1월이니까 그 두 개 빼고, 그 다음에 2015년, 16년 2년 동안에 8%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8% 매수하고 나서 또 어떤 걸 하냐면 자사주 이익 소각 19%, 기존 물량까지 합산해서 19%.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업황도 뒷받침돼 있었고, 삼성전자의 폭발적인 시세, 뭐 하이닉스 연동폭, 그리고 이제 기아, 뭐 현대차, 기아 기준에서 지금 자사주는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매입하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가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에 자사주 매입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KB금융 마찬가지고. 내일 그건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의 기준은 평상시 하고 있는 자사주 매입 그걸 떠나서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이 지금 들어오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이익 소각이 될 수 있게끔 세제에 대해서 조금 열어준다면, 그러니까 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무슨 부자 감세냐 목소리는 못 내고 있지만 일반 여론이 그렇잖아요. 일반 여론이 진보 쪽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보수 쪽 뭐 지금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인하.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세 인하를 하게 되면 대기업 위주로 혜택을 봐요. 얼마 이상부터 해서 감면을 해주겠다. 그래서 25에서 21로 줄어든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어떤 걸 올렸어요? 세금 거두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인가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그 연초라고 하나요? 그 담배 가격이 2,000원 올랐죠 한 방에. 그러한 세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줄여준 것이 뭐 가장 표면적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이제 유보금에 대한 세금 그 부분을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2015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12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시행을 했고 12년 만에 부활이 돼서 그게 이제 세금을 기업들이 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이제 잉여금이 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뭐 제가 뭐 회계사님도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 부분들을 다 저도 같이 들여다보고 해석을 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이번에는 그게 좀 완화될 수 있는 그 분위기예요. 그래서 유보금에 대한 뭐 그러니까 배당을 했을 때에 이중 과세를 하지 않고 배당금에 대해서도 혜택을 좀 주고 개인들도 그 혜택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대주주들은 여보세요? 대주주들은 배당을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그게 이제 2천만 원 이하는 15.4%를 냅니다. 근데 2천만 원 이상은 최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49.5%까지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배당에 대한 이익이 제한적인 세금 때문에 이중적으로 막 세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대그룹에서는 이제 대주주 입장을 대변해서 대주주의 그 배당 세금을 낮춰달라 이거는 주장할 수가 없죠. 그건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이 아니고 뭐 개인들에게 배당을 했을 때 이제 배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보금 처리로 기준 잡지 말고 뭐 과세되는 부분을 뭐 혜택을 줘라 뭐 이런 조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보도자료 분석자료에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할 때는 뭐 그냥 밸류 프로그램 그러면 뭐 지주사 또 요즘 금융주가 강하니까 뭐 금융지주사가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국전력 못 움직이니까 걔는 또 얘기도 없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금융지주사는 그 이전부터 자사주 매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금리 인상 시기에는 초강세를 띄었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라는 것은 금리가 정점을 찍고 그 정점에서 인하가 아닌 그 정점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때 그 부분도 금리 인상 또 고금리의 기준에 설정 범위로 잡아놓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항상 금융지주사는 뭐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밸류업으로 보지 마시고 실질 밸류 프로그램에 그 당시 기준에 가장 세게 이제 영향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엔소프트, 우린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만 엔소프트 같은 경우도 주저하는 정책 강력한 제재를 선포하고 했을 때 기준에 강력한 주저하는 정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부분, 기아 이런 쪽 뭐 자사주 매입이나 주저하는 프로그램 관련해서의 배당, 뭐 자사주 이익 소각 이런 부분들을 내일 포트폴리오 정리할 때 좀 해석을 해드리든 아니면 내일은 또 그 다음날 또 휴일이니까 포트폴리오만 구성해드리고 차분하게 또 해석해드릴 수 있는 시간에 또 해석을 해드리는 그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중고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 메따방에 계시는 분들, 매매 따라가기 방에 계신 분들, 메따방 기준의 질문을 주신 겁니다. 기준의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VVIP 방 문의 사항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그 VVIP 방의 기준에서도 어찌됐든 그 매수매도 문자를 저번에 한번 어떤 종목이었죠? LS 머티리얼즈인가요? 한번 이제 제대로 못 드린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정리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이제 매도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매수의 기준도 명확하게 이제 잡아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이제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혹시라도. 예. 그래서 요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그런 맥락의 이제 밸류의 어프로램 실질적인 그게 진짜 진행이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추가적인 진행이라든가 그에 따른 이익 소각도 하겠다라든가 그 실질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뭐 하이닉스도 뭐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유보율도 좋고.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설정을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은 그러면은 5종목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 이렇게 조금 나눠 놓을게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보시기는 쉽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에 뭐 내일 합시다. 이건 또 정신없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매수인 나갔는데 매수인보다 좀 많이 미끄러졌는데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규 가입자가 계셔가지고 뭐 난리 났네 이런 기준이 아니고, 우리 종목 문자가 오면 이제 비중 유지구나, 여기서 뭐 차익 실현이든 뭐 비중 축소든 이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하실 수 있겠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이라서 비중 포트폴리오에서 5% 비중이니까 그 비중은 맞춰놓고 계시면 돼요. 좀 눌리더라도. 지금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이 솔직히 커요. 근데 뭐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채워놓고 주봉 차트 보면서 수급 보고 오늘의 수급 보고 그렇게 이제 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KB금융도 지금 자사주 맵이 이번에 뭐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올해 뭐 작년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매년 들어와 있었어요. 최근 내에 매년. 그러니까 예전 이제 그 말씀드린 예전에 2014년 말 15년부터 실질적으로 강하게 형성했던 주주환원 정책의 흐름, 그 이후에 이제 잠시 멈춰졌던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됐고, 배당이 뭐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확대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정부가 배당만 해주란다고 뭐 곳간을 막 다 비워가면서 배당할 수 있는 거 예전처럼 그런 시대도 아니고 무슨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뭐 지금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제에 대한 세금에 대한 혜택, 그러니까 뭐 엄청난 혜택을 주라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땐 좀 이건 뭐 2중, 3중, 4중 과세 아니냐, 이런 부분은 조금만 해소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해소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배당을 하라고 그랬으면 배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배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그대로 두들겨 맞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정도 수준. 그렇게 해서 우리도 뭐 배당하고 싶다, 세금만 2중, 3중, 4중으로 맞지 않게끔만 해줘라, 뭐 이런 정도. 그걸 조절 마지막으로 하고 5월 달에 바로 이제 그 기준안을 재차 발표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안에 맞게 아무리 뭐 총선에 지고 뭐 레임덕이 왔네 해도 그건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뭐 삼성그룹이든 또 SK그룹이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원체 긍정적이니까. 그래서 그쪽이 이제 뭐 작년에 적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유보금이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사주 매입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또 올해 실적 전망치는 내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하고 이익 소각하겠다 그 정도만 나와도 엄청난 밸류가 나올 겁니다. 변동성이. 저는 이제 이거는 조금 좀 그런가, 이 얘기는. 뭐 우리 회원님들이 먼저니까. 그래 이제 일요일 날 방송했을 때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어. 뭐 위험고지부터 해서. 아니 개뿔이나 무슨 개 잡주를 갖고 와서 강력한 매수도 아니고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에 실적 전망치가 8조에서 19조로 증가해서 125% 이상 증가한 종목에 대해서 이래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겁을 내. 거기다가
뭐가 좀 그랬는지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변동성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삼성 하이닉스 가지고 무슨 변동성 매매도 아니고 그 옆에 있던 꼬맹이는 또 거기다 대놓고 뭐 돈이 좀 작으신 분들은 뭐 하이닉스가 아닌 소부장을 해야 돼. 이 정신 나간 애들 아니. 그러니까 지들 계좌가 맨날 펄었지. 예?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기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변동률이 안 나오나요, 걔네가? 현대차 저점 대비 뭐 11% 9%씩 10%씩 올라오는데 또 당일 기준에 기아가 12%씩 시가총액 6위가 하이닉스 뭐 7% 8%씩 안 올라와요. 근데 뭐 단타를 무슨 뭐 소형 잡지에서만 해야 되나? 응? 거기다가 뭐가 문제가 있어 얘네들이. 응? 그러니까 좀 뭐 그런 얘기 하면 그런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데 이제는 방 안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시단 말이에요. 소형주에서 그렇게 해봐야 실질적인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급성도 없고 뭐 일부 자금 가지고 들어가서 뭐 찔끔 매수매도 하는 거야. 그거야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지금 그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IT 소부장 쪽도 우리가 안 건드려 본 게 어딨어. 다 거래 터지고 뭐 양봉이고 그럼 막 따라붙지. 오늘 HL 만도가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내일 거래 급감하면은 그잖아요. 응? 그뭐 이오테크닉스든 뭐 테크인이든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테크인이든 뭐 하나마이크론이든 동진세미캠이든 대덕전자든 주가 올라갈 때 안 좋다 그러나 변동성 나오고 다 좋다 그러지. 예? 근데 이제 그 수급이 유지가 되고 지속이 돼야 되고 움직임을 줄 수 있을 만큼 누적적인 부분에 순매수도 형성돼야 되는데 뭐 좋아요 하고 그다음 수급이 잠깐 들어왔다가 누적 수급도 없고 추가적인 매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전혀 아니잖아. 하여 뭐 복잡해졌어 얘기가. 다 떠나서 우리 것만 봅시다. 그래서 오늘 LS 일렉트릭은 좀 많이 아쉽지만은 뭐 일단은 공식적으로 정리된 기준은 정리됐다고 또 라이브 방송에서는 방송 들으신 분들은 또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3% 밀리면 뭐 정리합시다라고 했는데 뭐 3%가 여기서 잠깐 밀렸고 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회의 끝나고 또 업무 보시고 점심시간에 나왔더니 주가 더 올라가 있네 여기서 밀리면 여기서 책실하라 그랬는데 안 밀렸네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때 녹화를 해드렸고 오버슈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그래도 10% 이상 올라와야 오버슈팅이라고 보는데 그 오버슈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라면은 고점 대비 3%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고 고점 돌파하면 또 들어가자. 근데 고점 돌파할 때 매수를 안 했어요. 왜? 수급이 뭐 그렇게 월등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찌됐든 차익 실현을 했고 이쪽은 좀 짧게 대처하는 편이에요. 예? LS 쪽은.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을 편입을 했는데 유지죠. 유지고 이제 신규 없으신 분들 신규 편입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근데 이것도 좀 더 주봉 보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전혀 뭐 아쉬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참거래일제 거래대금 둔화돼 있으면서의 눌림폭.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거죠. 참거래일제 횡보인데 매물이 없어. 이틀 급등 이후에 저점 대비 급격히 돌린 이후에 그리고 수급에 대한 변화도 제한적이야. 뭐가 나빠? APR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 한번 수급 볼 거예요. 얘도 이제 막판에 그 매수 사인 한번 더 드렸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속적으로 얘를 어떻게 대처할까요? 손바뀜은 있는 것 같은데 뭐 계속. 근데 결국 이제 마지막 종가 관리의 매수, 뭐 오늘 집행할 자금을 더 넣어야 되는 흐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뭐 편입 기준을 설정한 거고 편입 못하신 분들은 내일 뭐 시간에서 또 많이 안 움직이셔도 돼요. 내일 기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려서인지 뭐 이수 그 다음에 주성도 좀 장중에 미끄러졌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이수는 오히려 또 플러스 강보합으로 돌려놓고 마감됐어요. 아마도 뭐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일부 뭐 있는 것 같긴 해요. 손바뀜이 그렇게 해서 전체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4월까지의 기준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내일 이제 비중은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아프리카 TV요? 아프리카 TV의 시가총액은 높지만은 그냥 뭐 주식 쪽은 전부
파생하는 애들 거의 대부분이 그 대여 계좌, 불법 계좌 하는 애들이고 대부분 거의. 그리고 이제 처음에 연락이 와서 가기 전에 뭐 이렇게 좀 그 친구들이 이제 방송 내용이나 좀 봤는데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다가 애기들이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편하게 갔죠. 뭐 한번 그 고정적으로 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제가 봐서 뭐 별로 동접자도 없고 그러면 굳이 아니 고민은 하고 있어요. 더 나갈지는. 30만 원 상금 받은 거 우리 케빈 선생님 맛있는 거 사드릴까? 어제 반은 썼는데. 자, 전체 이제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금요일인가요? 하여간에 그 메타방의 수익 범위를 조금 확장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지금 뭐 메타방 수익률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시장은 오히려 더 올라와 있죠. 우리가 메타방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올라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16일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진행을 한 거죠. 4월 16일 그러니까 15일 종가 요 자락 2670 대비해서 17포인트 그러니까 뭐 0. 몇이네요. 1%는 안 되고 0. 몇 그러면은 메타방도 시장 수익률 정도 딱 될 것 같아요. 안 되나? 오늘 이제 종가에 또 눌려버려가지고 일단은 딱 0.171 수익인데 저보다 1~2% 수익이 높으신 분이 계시고 저보다 1~2% 수익이 낮으신 분이 계시고 그렇게 이제 좀 엇갈려 있어요. 근데 뭐 원체 HD 현대일렉의 변동도 크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 내일이라도 뭐 10% 넘기는 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거꾸로 복귀를 꼭 한다면 오늘 기준에서 뭐 오전장에 좀 개장초에 빠르게 움직였다면은 뭐 10% 정도까지도 왜냐면 HL 만도를 들어갔을 테니까. 근데 어차피 LS 일렉트릭의 그 실적까지 보고 대처를 했을 거예요. 근데 LS 일렉이 이제 오후장 늦게니까 원래는 발표가 조금 일찍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여간에 뭐 오늘 힘이 없었고 시장은 메타방 시작하고 나서 이제 조금 밀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기준 잡을 때 3월 말 지수로 이제 기준을 잡아놓다 보니까 거기 대비해서는 이제 시장은 좀 밀려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 반등이 나왔어도. 자, 삼성전자부터 이제 뭐 주봉 차트하고 오늘 수급 범위 정도까지를 빠르게 볼 건데요. 내일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할 거예요. 얘를 왜 이제 비중을 5월부터 5%라도 더 높이고 하는지 여부. 그리고 뭐 하여간에 갑자기 저도 사람인지라 웃고 이제 꼬매 뭐 시간도 없고 서로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지 저만 할 수는 없으니까 애기들 뭐 얘기하는데 그걸 일일이 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뭐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제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기준을 잡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 얘기 나올 때 가장 큰 얘기가 뭐였냐면 두 분이서 한 가지씩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정신 나간 것들 지금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 지들은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쪽의 타이밍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3월 달에 급격하게 유입된 저 수급 저게 굉장한 수급이 작지 않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온 건데 뭐 3월부터 해서 그냥 단순하게만 볼까요? 4월까지 3월 4월 단순하게 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금액 기준으로 1인 거고 당연히 그리고 저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누적적으로 쌍끌에 이것도 땡큐하네 멋지네 5,900만 주니까 1%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을 합산을 했을 때 얘가 지금 89%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1% 빼면 88% 유통 물량도 없이 88%의 기관 지분이 포함 안 된 그러니까 외국인과 대주 지분 88%였는데 거기에 뭐 기관 지분도 포함하면은 그 이상 90% 훌쩍 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유통 물량도 없는 애를 1%를 추가 편입을 했다는 거예요. 얘들이 누가 메이저가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그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 더 떨어지면서 물론
소형 잡주처럼 또 우리가 변동성 매매하는 것처럼 거래 터지고 양보이면 그때 들어가면 되죠. 근데 지금 얘는 아예 대놓고 보이는 상황 아니에요. 그 1% 들어온 주가 대비해서 주가 확 밀려 있잖아요. 자기 자체 문제가 아니죠. 시장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시장의 지수는 반등 나오는데 얘는 반등을 안 줬을 뿐이지, 안 할 뿐이지, 반등 안 했던 것 뿐이지. 하루에 얘도 움직이면 뭐 2, 3%, 4, 5%가 움직이잖아요. 그 타이밍이 왜 얘가 왜? 대박입니다. 초대박입니다. 지금 수급 범위가 하이닉스가 지금 12월 이후에 멈춰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HBM 쪽에 12단 5세대 8단 말고 12단을 올해 납품하기로 했다니까. 올해 납품하기로 한 거를 작년부터 설명을 드렸고 작년 데이터도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납품이 내년으로 밀렸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이미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9월 말 10월 11월 때까지도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12월 초에도 살짝 들어왔어요. 중순에도. 12월 중순 이후에 수급이 정체죠 지금. 삼성전자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르잖아요. 삼성전자 급격히 들어왔죠. 근데 얘는 정체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검증은 받아야 된다. 지금 컨센서스는 상상을 초월해. 오늘 이 컨센서스 이거 꼭 수정해 줘야 돼요. 26일자가 포함돼 가지고 상상을 초월해요. 컨센서스가. 8조 1천억에서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게 14조 9천억이에요. 그게 19조 1천억이야. 따끈따끈해. 금요일날 올라갔어. 금요일날 따끈따끈하게 19조 1천억까지 상향이 됐고, 그럼 8조 1천억에서부터 19조 1천억까지 11조가 증가한 거예요. 125%가 증가. 125% 맞나요? 125% 이상이 130% 정도 증가한 거죠. 130% 증가했는데 전망치는 130% 증가했는데 10월 말 주가 대비해서 지금 얼마? 50%? 50% 올라온 거야. 지금 여기가 편입할 자리가 아니면 어디라는 거예요. 종신록은 갑자기 확 올라오네 또. 갑자기 뭐 광분을 하더라고. 얘 왜 그러지 얘가?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 뭐 아무 때나 뭘 아무 때나 확 그냥 막 그냥 갑자기 화가 날라. 다음번에 또 붙으면 아주 그냥 혼내줘 버릴까 보다 이 녀석 아주. 하여간에 뭐 방송 끝나고는 별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물어보죠 이제 꼬맹이들이. 물어봐서 뭐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물어보긴 하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쪽을 뭐 요 수급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수급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해석을 강연에서 한번 해드렸고, 또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번 해드렸고, 내일 혹은 뭐 금요일 또 혹은 뭐 다음 주 언제든지 해드릴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 시장 해석이 우위구나. 왜 못 움직여요? 왜 못 움직이기는 3월달에 폭등 나왔었잖아요. 3월달 폭등이죠. 뭐 저게 폭등 아니야? 73,000원, 86,000원까지 16%, 20% 가까이씩 움직이는 게. 그런 아직 이제 눌림폭의 기준인데 굉장히 좋은 위치. 그래서 저 수급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마다못해 밸류 프로그램 전혀 지금 시장에서 언급도 안 할 거예요. 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고, 뭐 과거랑 똑같이 하겠느냐?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HBM 관련된 또 이쪽 AI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빼는 거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오늘도 수급이 좀 꼬였어요. 많이 꼬였어요. 얘가 이제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외국기관 쌍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위주로 다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아주 잘 팔고 있어. 어떤 식으로? 절대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는 아니에요. 저걸 뭐 집어던지는 매도라고 볼 이유가 없죠. 위에서 알아서 다 매수하는데 위에서 적절하게 다 매수야. 저 기간이 130만 주 매수잖아요. 금융투자가 400만 주 매수고, 저 금융투자는 ETF 상품 등에 대한 해체, 자기 자체 계정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5대 증권사였던 뭐 대우증권이다. 그러면 운영 자산 규모가 몇 천억 안 돼요. 농담이 아니라 뭐 몇 천억이 작아요? 안 작지. 그 몇 천억도 안 되는 자금을 이제 또 펀드 매니저들 몇 명 이렇게 자체적으로 뽑아가지고 나눠줍니다. 금액을 뭐 몇백억씩 자체 계정이니까 나눠줘서 이제 그 매매도 하게끔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주도력은 누구예요? 주도적으로 매수한 거는 외국인이 1,200만 주까지 샀는데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누적적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조정받는 거 아니라니까. 얘기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26%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을 개인에게 넘겼는데 맨 하단 부분이 개인 누적 수급이잖아요. 근데 저 부분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도 채 안 될걸요. 5개월, 4개월 동안에 26%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넘기는데도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러 번. 수급을 뭐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짧은 구간에 4월부터 뭐 7월, 하여간에 뭐 3월부터 7월 어찌됐든 어마어마한 물량 26% 이상을 던진 거예요. 근데 밑으로 집어던진 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이 한 명이어서 또 기관이 한 명이어서 두 명이서 밑으로 집어던진 게 아니라 정리할 쪽은 정리하고 들어오는 쪽은 들어오고 이때 2차 전지로 무지하게 돈이 쏠렸으니까 그 쏠린 자금은 매수를 하는 거고 그런 나머지 이제 기존 물량은 또 그 이상으로 팔고 나가는 거고 근데 밑으로 안 던지니까 위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개인들이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점 인식이 기술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고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올해는 아니라고 보고 그것도 설명하면 기니까 기존에 녹화해놓은 거 보시고 새롭게 이제 또 녹화하면 그때 보시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의 정점이 나오려면은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언제 인하해? 올리는 거야? 인하하는 거야? 뭐 7월에 한대. 그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FOMC 회의 결과를 봐야 돼. 뭘 봐. 단 한 번도 연준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파월 의장이 언제 금리 인하한다고 그랬어. 만약에 지표가 인하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가 나온다면은 인하를 하겠다. 그 인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혀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나쁘냐? 안 나쁘다니까. 물가 비싸다며. 물가 비싼데도 살 수 있을 만큼 물가 비싸도 살 수 있을 만큼 단어를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 급여를 많이 받는 거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 단어도 짧아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예를 들어서 지표가 좀 멈춰주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달라는 건 뭐예요? 조달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좀 낮춰줘 이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를 여기서 낮추면은 그 소매가 더 증가하겠죠. 그 소매 판매가 더 증가할 거 아닙니까? 금리를 낮추면 더 싸지니까. 그러면 이제 소매 판매가 증가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더 불거진단 말이에요. PPI가 올라가죠. CPI가 먼저 오를 거고 PPI가 같이 오를 거고. 그럼 또 올려야 돼 금리를 다시. 금리라는 건 한 번 올리고 한 번 내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CPI가 지금 3%대 후반. 예전처럼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돈이 많이 풀려 있어요. 아무리 돈을 긁고 모았다 해도 풀려 있어. 또 대선 기간이잖아. 그래서 이 금리가 CPI가 3% 초반으로 내려오면은 그때 뭐 금리를 낮추더라도 금리를 낮춰서 소비가 증가해서 다시 인플레이션 좀 형성되더라도 그때 되면 3% 미만이면 좀 낮출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낮출 수 있는 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스라엘발 또 이란발 중동 문제가 불거지는 순간 못 낮추지. 왜? 유가가 지금 약세 100불도 안 넘어. 그리고 뭐 중동전 얘기 나와도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하락이야. 뭐 유가가 막 빵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일 쇼크 당시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중동발 그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석유 개발하고 남미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전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진짜 뭐 어마어마한 진짜 전쟁, 숨도 못 쉴 정도의 전쟁이 나오고 호르무즈 해협인가요? 거기 막 봉쇄해버리고 그래서 유가가 진짜 미친 듯이 막 100불, 200불 올라가. 200불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도 못 낮추는 거고. 그러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물가는 무지하게 뜨는데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물가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 쪽에 경기 안 좋잖아. 실업자들 많고 속된 표현은 거지 많고 거지는 많은데 계속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원유 하나 사오려면 거기 뭐 원유를 지들이 파내지만은 끈적끈적하다면서요. 하여간에 뭐 아유 그 얘기하면 또 복잡하다. 날 잡아서 그건 뭐 천천히 하고. 그래 결론은 그 한미 반도체도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이제는 조금 불편하다. 그럼 얘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HLB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HLB 들어가고 지금 안 쳐다보는 이 기준이 뭐예요? 거래대금이잖아요. 거래대금이 1월 달에 빵 터졌을 땐 그땐 초기 단계였고 그다음에 2월, 3월 말까지 거래대금 대비해서 4월 초에 어느 정도 실려있다가 지금은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거래대금 많이 둔화돼 있죠. 누적 수급도 정체에서 오히려 매도가 일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대금 다시 보니까 급감을 했죠. 다시 보니까 3월 달에 변동성 한 번씩 빵빵 터져 나왔을 때 뭐 속된 표현으로 아다리 잘 맞아서 저 수익을 잡아내면은 딱 깔끔하게 맛있게 먹고 안녕 빠이빠이 하잖아요. 한미 반도체를 얘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똑같아요. 모든 주식이 뭐 얘는 괜찮고 쟤는 나쁘고 그게 어딨어. 그 정도의 기준은 말 그대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또 소부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때가 들타서 걔네들은 뭐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잖아요. 뭐 하다못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10,000원대일 때 거기 수급 무지하게 들어왔잖아요. 5월달, 6월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급이 나가면서도 주가 강세를 띄었어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맨 마지막에 산 물량을 손절을 하더라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급 꼬여져 있고 결국은 지들은 수급 꼬여져 있더라도 위에서 다 물량 떠넘기고 거래 급감한 다음에 이제 좀 밀렸다. 다행히 IT가 강하니까 그리고 누적 수급이 좀 더 들어오니까 다시금 고점을 형성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래가 수반돼 있고. 근데 여기서 보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얘가 이제 6,324만 6천 주짜리잖아요. 그러니까 6천만 주가 넘는 종목이면은 얘가 15,000원을 넘겨야 시가총액 1조를 넘겨요. 근데 누적 수급이 저렇게 들어오는데 15,000원을 못 넘기고 있었어. 그러다가 15,000원을 넘긴 시점에 매수 강도를 세게 들였죠. 들어나서 15,000원 1조 넘겨서 들였는데 눌려서 5월 말 종가가 14,000원대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5% 비중을 채운 거죠. 수급도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권 들면 15,000원 넘기니까 종가 기준에서 14,800 얼마인가 그래요. 그렇더라도 얘를 편입해서 가져가자. 수급 좋다. 요 자락에서. 요때는 PR이 낮았죠. PR이 낮았습니다. 주가가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 당시에 PR이 12개월 PR로 했을 때 0점이 아니라 7배인가 6배인가 굉장히 낮았어요. 낮았기 때문에 얘는 뭐 저평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PBR이 2배 정도 했을 거예요. 2배 좀 넘었을 거예요. PBR이. 지금 9배죠. 주가가 뭐 몇 배 올라온 거야. 11,000원대에서부터 우리가 본 가격이 11,000원,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ER, PBR이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은 다 이래요. 또 얘도 이제 뭐 반도체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PCB 업체죠. PCB 업체인데 AI 관련된 뭐 그런 기준에서 엔비디아에 뭐 수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가 아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평가했던 것처럼 실질 IT에서 저평가 논하는 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삼성전기 뭐 이런 쪽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동차 정도가 그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뭐다? 저평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서 이제는 기술적인 대처의 범위를 좀 가져가자. 자, 한미반도체 설명이 길어진 거고 주력부터 해서 뺄 겁니다. 변동성 매매로만 할 거고요. 현대차의 기준도 자세히 보세요. 미친 듯이 들어오죠. 1월 달에. 1월 말에. 저게 이제 뭐 밸류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순이익이 12조야. 작년에도 12조, 올해도 12조, 내년 13조. 근데 시가총액은 이제 막 50조 넘겨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18만 원 할 때는요. 18만 원 할 때는 36조, 37조, 38조, 뭐 40조 수준뿐이 안 돼. 2억 1,100만 주였는데 지금 2억 900만 주로 110만 주 이익 소각했죠. 그게 이제 확장돼야 된다고. 지금 자사주가 현대차나 기아가 2%씩뿐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19% 이익 소각했다고. 얘네도 이익 소각하면은 좋아요. 대주주분 올라가니까. 어? 나쁘지 않아요. 절대. 이익 소각의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에 현대차의 저 수급 범위 올해 들어서 5% 이상 산 거예요. 올해 들어서만. 보실까요? 얘도 그냥 간단하게 1월 1일부터만 따줘도 돼요. 올해. 어? 올해 1월 1일 그 1월 2일 그 수급에서부터 누적적으로 오늘까지 해서 1200만 주죠. 1300만 주. 5%가 넘어. 어? 그잖아요. 2억 1100만 주의 5%도 1055만 주? 어? 근데 얘는 지금 얼마? 1200. 그럼 몇 퍼센트인 거야? 6%? 6% 정도 매수한 거예요. 아니 유통 물량도 없어. 얘도 대주주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그 엄청난 얼마? 얼마? 6%에 매집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바보들은 여러분들 말고 제 주변에 있는 꼬맹이들이 바보들은 그냥 외국기관 쌍끌이 면서 뭐 금액 기준 1임대로만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렇죠. 정신 나간 것들. 그래서 지분율을 보라는 거고 유통 물량을 보라는 거고 주식 수를 보라는 거고 펀더멘탈적인 부분 끝났으면 기술적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수급인 건데 주식 수도 모르고 방송 나와서 지 종목 얘기하는 종목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실적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최소한 저도 모를 수 있지만은 방송 전에는 그래도 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일요일이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급 범위가 윤정두가 얘를 좋아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얘네가 왜 샀을까? 그것도 기관들 쪽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샀을까? 야, 금융투자는 해치 물량 대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뭐 해치를 했는데 환매가 없으니까 지금 분위기에 그럼 재편입하겠구나부터 해서 저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들어 올려진 건데 22만 원까지 내려와 저때 무지하게 매수해 나왔잖아요. 저럴 때 안 사면 또 지금 안 사면 이런 무거운 정보 못 산다? 정신 나간 친구들이지. 그런 애들이 방송을 나와 있으니까 개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ELW로 해지를 하라고 확 그냥 막 그냥 ELW로 어떻게 해지가 돼? LP가 장난을 치는데. ELW 시장은 지금 거의 거래가 없단 말이지.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대차 위주로 보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수급이 현대차가 더 월등하거든 사실은 시각적으로. 근데 얘도 이제 정확히 따지면 11월부터로 따지면 현대차가 11월부터 멈춰 있었고 기아는 11월부터 더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저 부분에 이제 현대차가 최근 2년 내에 자사주 매입을 안 했어요. 근데 기아는 빠짐없이 계속했어요. 밸류 프로그램에서 한 게 아니라 빠짐없이 매수했어요. 근데 둘 다 자사주 비율은 지금 2.3, 2.6분이 안 돼요. 더 들어오고 그걸 이익 소각을 해야 돼. 야, 2.3이면 엄청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익 소각을 하면은 외국인 지분도 늘어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요. 거기다 실질 또 매수를 해요. 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니까. 주당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만주가 있는데 만주 가지고 10,000원을 벌어서 이 회사가 한 주당 100원 버는 거 아니야? 한 주당 1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19% 이익 소각을 해서 삼성전자처럼 20%라고 칩시다. 그럼 8,000주 가지고 10,000원을 벌어. 응? 한 주당 1.25원을 버는 거죠. 확 달라지죠. 25%의 주가가 더 상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5%의 주가 강세가 더 나와야 돼. 목표 주가 더 높여야 돼. 삼성전자 그 설명해 드릴 때 목표 주가. LG화학 기준에 오늘 이제 거래 터지고 저수급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유입이 돼줘야 된다는 건데 오늘의 이슈는 얘도 유통 물량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얘가 개인 유통 물량이 한 6, 7%될 거예요. 별로 없어요. 뭐 요거 나온 것까지 가면은 뭐 그래봐야 10%도 안 될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수주 내용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단발적인 어마어마한 뭐 수주를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G엔솔에 대한 블록딜이라든가 그런 이슈들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수급이 저 정도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아무 때나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제 그 잡아갔는데 비중을 계속 줄이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또 줄이는 것 중에 하나는 얘를 이제 2차 전지로 묶어서 볼 때 7월 말까지 그 다음 범위에서 이제 조금씩 그 유지하고 비중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이 된 건데 7월 말까지 유지했다가 그러면 이제 왜 7월 말 이후에 이제 줄이고 지금은 5% 남은 것까지도 일단 주력에서 빼느냐 시장을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으로 보니까 응? 시장을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거래가 터져 있는 쪽들 응? 가장 근본이잖아. 그런 쪽을 먼저 들여다보고 얘가 거래 터지면 그때 들여다봐도 늦지 않다. 작년 기준에는 일단은 2차 전지하고 묶어서 놓고 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2차 전지 묶어서 놓고 보더라도 LG엔솔, LG화학, 삼성 SDI는 정상적인 흐름에서 뭐 바로 4월 이후에 다들 조정이 깊었죠. 낙폭과된다라고 해서 막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 터지는지 여부. 실적의 기준에서도 뭐 영업이익 5위 정도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5조 정도 터지고. 그렇게 해서 펀더멘털적으로 들어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체 저평가로 이제 접어드는 위치니까 됐죠. 그리고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지금 수급 보세요. 뭐 미친 듯이 들어오잖아요. 저 고점 넘긴 게 수급 때문에 넘겼지 뭐 윤정두가 좋다고 그래서 넘겼나? 밸류 프로그램이 지금 갑자기 나와서 뭐 갑자기 그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넘어가요? 아니야. 지금 뭐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자사주 매입하나? 아니 그 이전부터 했다니까. 계속 해왔어요. 계속. 응? 근데 이제 뭣도 모르는 것도 방송 자꾸 나와가지고 뭐 밸류 프로그램 지주사 금융지주사도 지주사예요. 얘네는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그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눌려있던 적이 없어요. 응? 항상 금리 인상 시기 또 금리 인상의 정점에 달했을 때 시기 계속 뭐 유지하고 있는 또 강세를 띠는 금리를 내리는 순간 얘네들도 어쩔 수 없이 꺾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배바꾸가 없어요 이런 애들. 근데 이제 이번 금리 올린 게 정확히 22년 3월부터 23년 7월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어? 그때 이제 과하게 오버슈팅 난 부분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조정인 거지. 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위치였다고. 이게 뭐였냐면은 S&P 500 지수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잘 보세요. 금리를 21년도에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21년도에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아니 인프라 구축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어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 뿌렸잖아요. 그리고 의회 승인돼서 뿌린 게 언제입니까? 21년도예요. 그럼 이쪽에 테이퍼링 단행하려고 했던 부분에 정책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정부가 돈을 뿌리는데 저기다 대고 긴축을 한다? 긴축한다는 게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건데 정부는 돈을 2조를 뿌리겠다는데?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때 어마어마한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성향. 응? 비둘기파적인 성향. 그러고 나서 옐런 부의장까지 그러니까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이제는 뭐 올릴 때가 됐다 했는데 갑자기 순간적인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게 21년 5월 6월 경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플라 구축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2조 달러를 뿌렸잖아요. 그 2조 달러 뿌린 걸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날아간 거죠. 나스닥은 21년도 11월이 고점 찍고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 꺾인 거고 S&P 500 지수 보시면 이제 다우 지수와 함께 22년 1월 달까지 고공행진을 해요. 저때 기준에 유동성 랠리잖아요. 금리 여부를 떠나서 유동성 랠리인데 CPI, PPI가 얼마큼 올라가냐면은 먼저 보셨잖아요. 9%, 12%. 저때가 7%, 9% 이랬을 거예요. 응? 7%, 9%도 날라가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건 빈부의 격차가 생긴다니까 급격히 돈 많이 버는 쪽은 막 계속 돈 쓰고 싶잖아.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는 거고 돈 없는 쪽은 완전히 거지돼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돈 쓰는 사람도 덜 쓰게 하고 조절을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로 따지면 그럼 금리 인상 시기에 22년 3월부터 7월까지 이 시기에 랠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윤정도 주장은 이때. 근데 여기서 긴축을 하는 요 자락에서 이미 슈팅이 나왔다는 거죠. 이 자락에서. 유동성의 슈팅.
그리고 지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리다 보니까 지표가 상상을 초월하게 좋게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증가한 거죠. 아까도 그 수익이란 단어를 생각을 못해내서 물가는 올랐는데 또 지금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좀 잡아놨잖아요. 잡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익은 더 커. 돈을 많이 뿌려서 내 수익이 더 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감소하지를 않아요. 소매 판매가 감소하지도 않고 지표 계속 좋은데 언제 연준이 금리 내린다고 했냐고. 연준은 금리 내린다고 한 적이 없다니까. 지표가 안정화되면 이런 표현을 붙여요. 근데 지표가 안정이고 뭐고 계속 좋다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여전히 물가지수가 높아요의 기준이고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야지. 물가지수가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 하여간에 그래서 요자락에서 이게 그 유동성 때문에 오버슈팅 나온 부분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의 욕구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놀란 거지. 그 차익 실현의 욕구. 근데 이게 무너진 거냐? 되돌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22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는 금리 인상 시점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금리 인상 시기죠. 지금 금리가 고금리죠. 여기 있는 거예요. 주식은 뭐예요? 대표적인 위험 자산. 투기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런 애들이 날아가고 있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근데 뜬금없이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나 언급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1억을 넘겼다. 정신 나간 애들은 금리를 내려서 1억을 넘겼다면 이해를 해. 고금리에서는 위험 자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융지주사를 우리가 이제 이번에 확대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5%로 여기가 고점이어서가 아니에요. 금리를 낮추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뛸 거예요. 좀 전체가 어수선하지 않는 한. 여기서는 이제 금리를 낮추기 이전에 벌써 이미 한번 조정의 깊이가 있었는데 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 쪽에서부터 재선을 중간선거 앞두고 뭐 엄청 낮죠. 야 내가 너를 뽑아놨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금리 안 낮춰 뭐 이런 기준에서 참. 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적자인 업체가 적자인 기업을 어떻게 얘를 가지고 밸류 프로그램에 맞게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하라고 그래. 적자인데 만년 적자인데 돈을 그냥 막 땡겨 쓰고 전기요금 하나 인상해 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요. 완벽하게 바뀝니다. 이 실적이 뭐 다른 기업처럼 뭐 단계별로 바뀌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급격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급 논리의 기준인 거지. 얘가 뭐 어떻게 밸류 프로그램을 맞춰? 어떻게 맞춰? 그럼 막 전기요금 올려가지고 그거 돈 받아가지고 빚도 안 갚고 막 배당부터 한다는 얘기야? 응? 실적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전기요금 인상하게 해줘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됐느냐? 요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서부터 쭉 뻗어 올라간 기준. 그렇게 해서 11년도에 이제 바닥을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전기요금 바로 인상을 하면서 19,600원에서부터 63,700원까지 날아간 거죠. 그런 그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국전력 우리가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력주 기준에 삼성전자 15%, 하이닉스 45%는 60%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 25%를 할지 30%를 할지 고민 중이에요. 25%라고 만약에 한다면 현대차 그럼 85%죠. 그리고 나서 이제 KB금융, 한국전력 5%씩 그럼 95죠. 5%를 HD, 현대, 일렉을 넣을까? 남들이 보면 이거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베타시스 5% 넣은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가 유리하지. 이수베타시스는 그때 당시에 1조였고 환급성이 좀 제한적이고 그렇게 되면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얘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따지면은 한 달 나올 수 있는 캔들의 크기의 등락률이 그렇게 버거울 정도 아니에요. 뭐 월간 단위에서 한 달에 50% 올랐다? 근데 얘가 이제 저평가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대선 기간에 접어들고 정책주가 돼버린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노후 전선 교체부터 해서 AI 저전력으로 이제 뭐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하다부터 해서 그 뭐 그런 시설 맞추고 넣고 거기에 그것이 이제 실적이 어떻게 연동이 될 거다부터 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겹쳐져 있는데 결론은 그것을 바탕으로 누적적인 수급이 긍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 인적 분할하고 상장된 이후에 21년부터만 따져도 30%에 달하는 쌍끌이 매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작년 10월 10일부터 해서 뭐 9월부터로 따져도 상관없습니다만 4분기로만 따졌을 때 10월 10일경부터 해서 지금까지 누적 수급이 일단은 기관은 팔았어요. 기관은 무지하게 팔았어요. 얼마를 팔았죠? 10%에 달하는 물량을 팔았습니다. 10%. 근데 외국인은요? 외국인들은 13% 이상을 샀어요. 응? 13% 이상을. 그런 그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도 뭐 매우 중요하다. 어? 그래서 지금 우리 내일 포트폴리오 넣을 때에 얘를 넣을지, 얘를 넣을지. 얘는 지금 그러니까 대선까지 보겠다는 거죠. 응? 남들은 얘가 야 무지하게 올랐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기술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온 적이 없고 펀더멘탈적으로도 이 이슈 범위가 지속되면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이제 뭐 고평가이긴 합니다만 실적 개선폭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고 수급은 뭐 안정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10%의 매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작년 10월 10일부터.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쪽 매도냐면은 연기금 쪽 매도하고, 그럼 연기금 쪽에 이제 운영 받아오는 쪽, 그러니까 연기금 자체 운영도 하고요. 자산운용사의 연기금 자금을 나눠줍니다. 니들이 알아서 운영해. 근데 자격을 득해야 돼요. 자격이 없는 애들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자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자격을 득해가지고 이제 연기금 쪽에 자금을 받아다 쓰는 쪽의 입장에서는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LS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수익 확정을 짓는 거지. 응?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익 확정 짓고 이제 뭐 평가도 받았고 다 하는데 어떤 종목을 다시 포트에 넣을까 혹은 어떤 종목 운영을 할까 했을 때 여전히 핫하다. 실적에 대한 미국 정책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핫하다. 응?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핫한 부분의 종목군들을 또다시 뭐 채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기금 쪽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투자 쪽의 해지 물량들도 들어올 수 있다. 이쪽도 이제 상품들이 생길 수 있죠. 요즘에 핫한 종목 위주로 생기니까 2차 전지 때는 막 2차 전지가 새롭게 생기고 ETF 상품이.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는 뭐예요?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잖아요. 이쪽도 이제 뭐 재차 이슈가 돼 있으니까 유입될 수 있는. 얘를 지금 포트로 넣을까도 고민을 해요. 5%.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한국전력. 우린 저 정도 가지고도 변동성이 충분하다. 저 종목에서도 변동성 매매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이 있는 거야. 일요일 나온 그 꼬맹이들 말고 한 녀석은 하이닉스를 무슨 단타 치냐고 그러고 그걸 무슨 단타를 치냐가 아니라 하이닉스를 어떻게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어요라는 말 같지도 않은 표현을 하고 한 친구는 뭐 타이밍 얘기하고 앉아 있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이쪽을 잡을지 LS 일렉트릭을 넣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묶어서 보는데 우선순위는 현대일렉을 좀 보고 LS 쪽의 변동률도 그룹 차원에서 지금 그룹 전체적인 차원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단기 수급이 LS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요. 한 3% 이상 들어와 있거든요. 3% 이상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4월, 3월, 3월부터 해서 단기적으로 3% 이상이 들어와 있어요. 추가적인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을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은 이제 계속 나오리라 보는데 여기도 똑같다는 거죠. 그 이슈 부분은 그렇게 하고 수급 범위의 기준에서는 얘는 이제 뭐 30%씩 사간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 기준에 100만 주면은 3천만 주에 3.3% 정도 오늘까지 대략.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갈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얘도 이제 뭐 시가총액 12조인데 시가총액만 놓고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21년부터 따지면 20%의 매집이 돼 있고요. 20%. 그러니까 단기 수급으로 놓고 따졌을 때 얘도 이제 10월 말부터 뭐 11월부터 뭐 이런 식으로
따져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놓고 볼 때 얘도 쌍끌이 매수 지금 10월 말 11월부터 해서 5천만 주죠. 그래 대략적으로 5% 정도였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이제 설정해서 보면 한 5%좀 넘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쌍끌인데 물론 외국인 위주이긴 하죠. 기관들 쪽도 한 명으로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투신 자산운용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이제 보험인데 금융투자는 이제 해지 물량 위주로 그랬죠. 그다음 연기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를 했어. 차익 실현했어. 그러나서 이제 다시 편입할 수 있는 기타 법인하고 기타 외국인은 이제 일반적인 법인 기관 투자자의 자격을 득하지 않는 라이센스가 없는 그냥 일반 법인 윤정도 회사에 샀어. 윤정도 회사 법인으로 그러면 이게 일반 법인 기타 법인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매입할 때 기아가 위탁을 주지 않고 내가 그냥 우리 계정으로 해줘 그러면은 이제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만약에 증권사 계정으로 하면 증권사 금융투자로 잡히고 기타 외국인은 그냥 옆집에 토마스 형 뭐 이런 친구들 그렇게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위치. 그래서 하여간 내일까지 심사숙고를 해서 뭐 평균 단가하고 추이 추세하고 다 놓고 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로고 차트를 이렇게 보셔야지 이걸 이렇게 보면은 오휴 무지하게 올랐네 이렇게 된다고. 무지하게 올랐죠. 올랐는데 오를만 하니까 오르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슈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늘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기존에도 뭐 현대로템도 넣었었고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를 감안할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얘하고 저기를 같이 설정을 했느냐? HD 현대일렉하고 얘가 이제 인적 분할이 있어서 일단 거래 정지까지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갈등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얘가 이제 예전에 수급 논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소형 잡주처럼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버리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찔끔 나오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이번에도 또 확 밀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또 수급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주주의 지분이 72%를 넘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사고 싶어도 뭐 물량도 얼마 사지도 못하고 샀어도 다른 애들 똑같이 생각하니까 어디 떠넘길 데도 없고 그런 것들이 포함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얘는 매매를 못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 시스템을 뭐 꼬맹이 자꾸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나 하여간에 우리 백곰 선생님 갖고 오셨잖아요. 그 백곰 선생님 갖고 오셨는데 뭐 수급을 알아 뭘 알아. 결론은 뭐 서로 의견 교환하자고 하니 1,000만 주 터져서 움직이는 건 좋은데 거기에 이제 뭐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1.3% 4%씩 매수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런 애가 갑자기 60만 주로 거래가 뚝 떨어져요. 얘는 뭐 장난치는 종목도 아니고 YG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거래가 뚝 떨어졌을 때 환급성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럼 중장기로 가지고 간다? 그것도 웃기잖아. 얘를 중장기로 가지고 가는데 한 달 만에 막 이렇게 두들겨 맞 2주 만에 막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뭐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숨 쉬겠어요 이거? 19,000원에서 15,000원 숨 쉬겠어? 그래도 시가총액 조 단위짜리 업체. 그러니까 이제 적은 금액 가지고 거래 터지는 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이제 이 수급 범위가 있어서 신고가 랠리는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니까 원체 지금 수급이 뛰어나니까 앞부분 고점 넘기겠다. 그래서 거래가 이제 오늘도 55만 주 프로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0.3% 수준이에요. 적지 않죠. 저게 이제 금요일처럼 또 앞에 흐름처럼 하루에 최소 100만 주, 200만 주씩 들어와 주면 그러다가 어느 날 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쌍끌이 매수 기준에 어느 날 슈팅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지금 뭐 3에서 5%, 또 많이 올라가면 10% 올라가다 꼬리 달고 내려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제 방산주로 넣었는데 하나 시스템은 이제 조금 단기적인 건 있잖아요. 슈팅 나오면 땡큐하고 바로 슈팅 나오면 땡큐하고 그렇지 않고 쉬어간다 거래가 너무 준다 그러면은 정리하고 어차피 거래 터질 때만 다시 들여다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수베타시스인데 이수베타시스의 뭐 오늘 수급 보여진 것처럼 이제 좀 불편해요. 근데 매도와 매수에 이제 손바뀜이 충분히 있었다. 매수 기준에서 40만 주 정도 매수, 20% 이상의 관여도가 있는 거죠.
그게 단타일 수도 있고 손바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매수 기준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수급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느냐도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좀 아쉽게도 또 개인이 떠안았잖아요. 결론은. 근데 이제 매수 기준에서 뭐 15만 주, 15만 주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역시나 20% 정도를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순매수 기준에 15만 주 정도. 오늘 30% 정도야. 그러니까 개인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외국인 기관이 여기서도 야 이건 뭐 이슈가 있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걔는 기술적 분석을 펀드 매니저는 할 수 있지만은 애널리스트는 기술적 분석 자체를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그 수급 논리가 자기들이 기관 투자자인데 옆집에서 더 살지 덜 살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철저히 펀더멘털적인 분석만 하는 거예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우리 종목 기준의 마지막은 HL 만도입니다. 만도인데 장중에 이제 녹화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히 좀 보시고 그리고 얘도 있고 또 하나 또 있죠. 뭐였죠? APR 수급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쌍끌이 매수로 90만 주니까 이제 딱 뭐 2% 정도 들어온 거예요. 이 수급이 지속성을 띌 거냐? 외국인 기관은 이게 공매대차 상환이냐? 그동안 매도 물량 많았잖아요. 공매대차 상환이냐? 아니면 이걸 순수한 매수로 봐줄 수 있겠느냐? 앞부분에 만도가 예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받아간 것 같지만 주가는 계속 밀렸죠. 왜 그랬어요? 뭐 수급 들어올 때 하루씩 뭐 변동성 땅땅땅땅 나왔겠지. 근데 왜 그랬냐 이거지. 왜? 앞부분에 공매대차 부분이 뭐 그것처럼 공매대차처럼 보이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걸 대사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대부분이 이래요. 2차 전지가 에코프로 수급 굉장히 좋은데 주가 왜 밀려요? 막 외국인 사고 기관도 사고 뭐 순매수 뭐 1위를 냈네 2위를 냈네 이런데 무지하게 들어오죠. 퍼센테이지로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날 얘 에코프로도 2차 전지네라고 얘기한 건 윤정도뿐이 없어요. 그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번 딱 보여줬거든. 2차 전지네. 라고 하고 종가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종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종가가 안 보이는 2차전 저게 뭘까? 근데 이건 수정주가잖아요. 근데 일요일날 보여준 거는 수정주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액분해가지고 뚝 떨어진 걸로 보여줬는데 멀리 있으니까 그게 안 보여. 점이 안 보여요. 뭐 그런 상태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수정주가를 안 하면은 멀리서 보면은 안 보인다고. 그 지표 설정에서 이동평균선 지표 설정에서 수정 주가를 요거를 빼잖아요. 그럼 요렇게 돼버려요. 근데 요 음봉 요게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없어. 공간이 없어. 이게 이제 하얀 백색 공간으로 차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안 보여요. 종가라도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종가를 넣는 건데 10만 6천 원. 근데 제가 에코프로 종가가 10만 6천 원이 아닌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10만 6천 원, 10만 5천 몇백 원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건 무조건 에코프로는 아니다. 그럼 뭐지? 금양이 지금 한 10만 원 하나? 요렇게 돼서 금양 얘기를 한 거지. 어찌됐든 뭐 다 떠나서 그걸 뭐 떠나서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일단 요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야. 수급 보시면 무지하게 떠넘겼는데 지금 막 들어오잖아요. 매우 많이 들어오잖아요. 야 이렇게 많이 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공매대차 상합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HL 만도의 경우도 오늘 이후의 수급이 쌍끌이로 더 확장돼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속성을 갖고 가긴 힘든데 다만 일봉으로 먹자죠. 주봉으로 이제 놓고 보실 때 41,500원 위쪽으로 가더라도 얘는 전혀 이상할 건 없어요. 매물에 41,500원에 부딪힌다는 말같지는 거래가 없는데 무슨 매물이 있어. 지금 오늘 하루의 거래가 뭐 주봉 단위의 거래 전체 거래보다 더 큰데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하게 배운 그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말고 여기가 매물대고요. 5만 원이 매물벽이 있어요. 거래가 없었잖아. 근데 지금의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면 그건 매물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갈 때 이게 뭐 매물벽을 부딪히고 올라나? 그냥 막 쭉쭉쭉 가는 거지. 대형주들은 다 그래. 뭐 1조 이상짜리 정상적인 애들. 그래서 5만 원에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저 고점에서 밀려 내려올 때
여기에서 내려올 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매물이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있죠. 요 밑에 뭐 여기도 이제 네 칸을 다 합산하면은 뭐 매물이 많은 거 같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내려와 있을 땐 여기서부터 아닙니까? 거래가 있어요, 없어? 없다라는 거야, 거래가. 어? 여기서 있던 뭐 저것을 누적으로 하면 뭐 많을 수 있겠지만은 매수매도 다 감안하면. 근데 지금 이 거래량 하루 만에 거래량이 5일이면 이만할 거 아니에요. 이만큼의 거래량이면 이거 며칠 거 한 방에 다 잡아먹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거야.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빵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대차, 기아가 속단 표현으로 지금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어야 돼요. 막 신고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용가리 통뼈에서 나 혼자 나 끝내줘야 하고 날아갈 수는 없다는 거야. 완성차가 신고가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나와줘야 52주 고가, 그러고 나서 사상체 대치 고가가 나와줘야 한미반도체 같은 친구들이 뭐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가서 시가 총액 22 수준까지 올라온 거지. 21위까지 올랐었죠. 응? 근데 뭐 무슨 하이닉스를 냅두고 소부장을 보고 현대차, 기아를 냅두고 만도를 봐. 그건 아닌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만도의 경우 오늘 잘 잡았는데 보통 이제 경험칙상으로는 5% 수준까지는 들어와요. 제가 판단할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근데 그거는 뭐 일반적인 제 기준에서의 통계치가 그 정도더라라고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내일 거래가 급감하면은 빠르게 차익 실현인 거고, 내일 거래가 오늘의 최소 80%, 그러니까 최소 이제 뭐 최소 70% 80% 해가지고 250만 주 이상만 터져도. 근데 우리가 목적하는 거는 오늘 등락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초가 대비 그래도 10% 시초가 대비, 그러면 최소 지금 거래량 더 터져야 돼요. 400만 주 5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APR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이제 되돌리는 흐름인데 이게 뭐 공매 대차 상환인지 누구도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17만 5천 주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공매한 거 대차 공매 대차한 거 대사가는지. 공매하고 대차하고는 달라요. 대차는 예탁원에서 이제 대차를 받아와서 뭐 의결권 있는 주식도 있고 그래요. 그 예탁원에 가면 한 7가지 정도 대차 거래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대차를 하는 그 목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뭐 상품에 대한, 선물 상품에 대한 뭐 해치, 뭐 ELS 뭐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한 해치, 그런 거를 장내에서 매수하기가 버거울 때 시장 외에서 물량을 갖고 있는 쪽을 수소문해서 그 물량을 받아오는 그런 기준이 있고, 그런 해지의 기준, 뭐 그런 물량들까지 싹 종류까지 감안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바닥이 공매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도 이제 해치성 공매도가 있고 실질 수익 공매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전산을 다 뭐 수정해서 뭐 하반기에도 공매도 지속될 수도 있다. 완전히 수정 전까지는 뭐. 근데 외국인들이 그 대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대차는 그걸 의무적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게 선진화 질서로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되는 건데, 또 그 설명하면 또 길고. 결론적으로 APR 같은 경우에 오늘 수급이 여기도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산 게 2%가 넘어요. 그죠? 기간이 좀 팔면서 주가 밀린 거고. 내일 또 들어올 거냐? 응? 그러면 내일 개장 전에 이제 7시 전후로 해서 APR에 대한 수급이 어느 쪽에서 들어왔는지 창구 동향 한번 봐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이제 연속성을 갖추고 들어올 거냐, 아니면 쉬어갈 거냐, 아니면 공매대차 상환이어서 더 이상 뭐 안 살 거냐, 내일 봐야죠. 내일 또다시 거래가 하루에 6만 주로 줄어. 이런 종목을 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송 갖고 나와서 이 종목 내일 거래량 얼마면 봅니다. 거래 그렇게 해서 6만 주로 급감하지는 않아요. 100만 주 터진 게. 근데 나중에 6만 주 거래 얼마예요? 6만 주 거래 해봐야 15억, 그죠? 맞나요? 6만 주면 10만 주가 27억이니까 6만 주면 15억, 17억.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매수매도를 할 거야? 우리가 메타방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도 10억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거래량 뚝 떨어지면. 물론 일부를 포기하면 이제 거래는 수반돼요. 우리 물량 때문에 주가가 뭐 왜곡되거나 훼손될 만한 시가총액은 일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내일 기준에 하여간에 뭐 다 떠나서
거래만 수반되어지면 최소 뭐 지금 거래량 최소 100만 주 이상 최소, 그리고 이제 15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오늘처럼의 변동률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없이는 죽어도 못 움직여요. 저 매물 저거 못 가져가는데, 저걸 가지고 가는 게 개인이 아니라 메이저가 갖고 갈 때 캔들의 크기가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이제 뭐 하나 솔루션 정도 한번 더 볼 거고. 됐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YC라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80만 주 매수가 있어요. 주가는 밀렸는데 기관이 매도해서 밀렸겠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 YC가 뭐 평상시에 공매 대차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통 물량이 얘도 별로 없어서 누가 뭐 물량 받아가서 공매 대차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주가도 이제 막 올라와서 공매가 있고 뭐 그런 업체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결론은 뭐 누적 수급 범위가 단기적으로 들어온 부분의 수급 범위가 뭐 적지 않은 물량이긴 한데 주의는 좀 필요하죠. 냄새 풍기면서 나를 따라라 뭐 하고는 있는데 조금 뭐 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수급 보고 고민을 했는데 뭐 그닥. 그래서 결국은 58에서 40, 5% 정도의 수급이 쌍끌이 매수로 들어왔다는 것은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내일 뭐 프로그램 수급하고 전체적인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부분도 이제 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할 정도로 뭐 이렇게 가파르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맞나? 응? 기관 쪽에 투신, 보험, 사모펀드, 금융투자, 연기금까지. 그다음 기타 법인은 이제 별도의 법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개인들이 뺏긴 게 5.3% 정도, 5.3%, 5.25 뭐 이 정도. 적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매매 평균 단가도 프리미엄이 높겠죠. 단기간에 가파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4월 뭐 8일 정도부터 놓고 본다라고 친다면 개인들이 이제 뺏긴 게 1,700원이고 프리미엄이 최소 30% 이상 붙어 있다. 그러니까 뭐 눌리면은 그만큼 뭔가 수급이 꼬여있던 뭐가 꼬여서 눌린 거겠죠. 시장 영향으로 동반적으로 눌리는 거 아니라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하게 눌렸을 때는 시장 영향도 보고 수급도 확인하고 대처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가격으로 땡큐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일도 이제 수급이 월등하게 들어오면서 분봉 기준에 이제 흐름을 긍정적으로 준다. 그럼 거래는 얼마가 터져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최근 거래 대금이 5천억 이상 뭐 1조 수준까지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작년 3월 26일 날 1조 5천억짜리가 거래 대금이 1조 터지면서 상한가한 거예요. 얘도 사실은 그런 변동성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되려면 거래 대금이 그에 맞는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최소 5천억 이상 1조. 뭐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5천억 이상이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10% 이상. 전일 대비 10%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갭상승 만약에 5% 7% 떠서 시작하면. 그러니까 시초가 자체가 형성되고 나서 최소 이제 뭐 7에서 10% 이렇게 움직이려면 최소 5천억은 터지면은 변동 상황이 확장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1조까지 터지면은 뭐 땡큐한데 거기서 만약에 꼬리 달리면 그건 정점이 되죠. 만약에 1조 이상 터지고 꼬리가 달린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물량이 쏟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들이 뭐 순식간에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인 쪽이 수급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차분히 보자. 단 얘는 저도 이제 지금 다시 보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들여다봤더니 뭐 기관 쪽이 여러 군데서 분산적으로 잘 들어왔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누구나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 조치 아직 안 들어가 있으니까 옆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든 눌림목이 나오든, 그 눌림목 나올 때 오늘처럼 프로그램 쪽 수급이 들어오는데 눌린다라고 하면은 고민해서 대처의 기준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에 대해서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전체 시장의 흐름, 또 지금 미국 쪽의 선물 동향, 그리고 이제 뭐 니케이 지수 오늘 뭐 0.81% 마감 잘 된 거, 우리나라 1.17% 강세를 띈 거, 전체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하면은 크게 뭐 무리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은 나도 이렇게 뭐 한 종목 한 종목 차분하게 설명 듣고 매매하고 싶다 하시면 일단
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셔서 만도 또 포트폴리오 또 LS 일렉트릭 또 뭐 HD 현대일렉 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동영상으로 다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나와요. 전화하셔가지고 나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도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하여간에 뭐 메타방 같은 경우에 이제 HD 현대일렉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IT 분위기, AI 분위기, 또 뭐 전력, 전선 관련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 기준에 좀 거래가 터져주면서 변동성이 확장이 나오기를 거래가 없으면 개장 초부터 오늘처럼 거래가 없다면 좀 손실을 보더라도 빠르게 좀 자르고 나올 거고 뭐 이왕이면은 이렇게 보면서 강세를 띄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본 종목부터 내일 또 새롭게 나오는 종목 차분하게 분석해서 해석해서 들여다보면 메타방의 수익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원금 훼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대처하면은 뭐 이번 주간에도 뭐 10% 수준대 강세 부분 뭐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